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3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의 3월은 정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달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달에는 3월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미국 증시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Average Percentage Change of All Month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1928년부터 2025년까지 과거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각 달에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졌나 이 수치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3월 달은 전통적으로 좋은 달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평균을 내보면 0.6% 올라가긴 했는데요. 다른 달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세를 보이는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4월 달,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데 1.32% 평균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 수치는 1년 중에 두 번째로 좋은 수치입니다. 가장 좋은 성적은 7월 달에 1.7% 평균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7월 달 이후에 가장 좋은 달이 1년 중에 4월이다.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되는 4월이 찾아오고요. 아마도 미국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면서 조금은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요. 중요한 공지사항 두 가지를 전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내일은 4월의 첫 번째 날인데 제가 안타깝게도 4월의 첫 번째 날 결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런던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죄송하지만 4월 1일 미중 방송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1시간 전에 유튜브에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한 가지 공지를 드렸습니다. 미준 멤버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자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대형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시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채널에 출연해서 제가 최근에 집필했던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저의 철학과 전략을 정리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셔서 제가 출연해서 한 얘기를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책 무료 배포 사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월 3일 목요일 자정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선착순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께 4월 4일 날 전자책이 발송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 신청 폼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기입하시고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4월 4일까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전자책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본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내용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온라인 서점 혹은 전자책 구매 링크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직접 집필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 한번 구입하셔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무료로 배포되는 요약본 전자책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군데군데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위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직격탄을 받았는데요.
하루로 기간을 조정해 보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 대체적으로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랠리를 펼치는가 했는데 막판에 무너지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5일간의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캡,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들이 3.3%나 떨어졌고요.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2.47%, S&P 500이 1.48%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모든 시장의 자산이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을 이루는 11가지의 섹터별 성적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테크놀로지가 3.5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구글 그리고 메타가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마이너스 1.91%, 세 번째로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마이너스 1.59, 헬스케어가 1.42% 빠졌습니다.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필수 소비재가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11가지의 섹터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의 섹터만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섹터가 동반 하락하면서 S&P 500의 시장 폭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33.59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66% 이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멘텀이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빅스 지수인데요. 한때는 이제 빅스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가 기대감이 올라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보시는 것처럼 200일에서 반등하면서 이제 23.95까지 치솟았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23을 넘으면 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떨어졌겠죠. 한때는 이제 피어 단계로 올라갔었잖아요. 이제는 22까지 하락하면서 극적인 공포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초이스닥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마켓 스코어는 아직까지는 보통입니다. 46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난주에 김인중 대표님의 출연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김인중 대표님은 이 지수가요. 공포 단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까지 주식을 매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미준 탑픽은요.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셀레스티카가 마이너스 13.82%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두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2.58, 브로드컴 마이너스 11.76, 이노데이터 마이너스 10.59, 비스트라 마이너스 8.83, 텔렌 에너지 마이너스 8.07, 엔비디아 마이너스 6.82, 타이완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6.50, 알파벳 마이너스 5.89, 팔란티어 마이너스 5.62,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4.80, 비트코인도 4.28% 떨어지면서 81,450에 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4.07, 메타 마이너스 3.27,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2.53, 아마존 마이너스 1.78, B2 마이너스 1.32%로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테슬라 혼자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플러스 5.97%로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하락률은요. 사실상 금요일 하루 동안 대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 하루 동안만 2.7% 폭락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진 이유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E입니다. PCE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믿고 있는 보고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표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PCE 인덱스를 지금 month over month니까요. 지난달하고 비교하는 거죠. 0.3% 지난달에 비해서 PCE 물가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의 전망치 역시도 0.3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PCE 인덱스를 지금 YOY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는 건데 2.5% 올라갔죠. 이거 역시도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코어 PC입니다. 여기서 코어 PC라는 것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건데요. 이게 연준에서 가장 믿고 있는, 가장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우리가 근원 PC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원 PC 지수가 0.4% 지난달에 비해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 0.3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해도 근원 PC 인덱스는 2.8%나 올라갔고요.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2.7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물가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더 확산됐다. 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았잖아요. 관세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을 시장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관세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래도 PC가 이미 올라간다는 것은요. 아, 이제 끝났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절망감이 투자들 사이에서 엄습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한 가지의 악재가 더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Real Consumer Spend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컨슈머는 이제 소비자죠. 소비자의 지출을 얘기하는데요. 앞에 real이 붙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소비자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0.1%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장에서는 0.3% 정도는 더 지출했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기대보다 굉장히 좀 적었던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가속화되고 지금 소비자들의 지출은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둔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PC 보고서는요. 많은 투자자들한테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주식을 다 던져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기관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그들의 의견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번 기사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급증, 성장 둔화, 경기 침체 위험 증가 예상하고 있다. 굉장히 좀 제목만 보면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의 이번 전망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관세에 대한 결정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는요,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거의 정체 상태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은요, 이제 관세율이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반적인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경우 이전에 리스크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다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정적인 예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요, 제외 제품과 제외 국가를 감안하면 결국은 그 증가폭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9%포인트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리서치 책임자 이안 하치우스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4월 1일 관세로 인한 위험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더 크다고 계속 믿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될 이 상호 관세에 대한 투자 위험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요, 골드만삭스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즉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는요, 2025년에 무려 3.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전의 예측치는 3.0이었기 때문에 무려 0.5%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입니다. 따라서 2.0보다 한참 웃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이 이번에 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결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경제 성장률 역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죠.
1분기 성장률은요, 연율로 환산했을 때는 0.2%, 그리고 연간 성장률은 1%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연율은 뭐냐면요, 지금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출에서 수입을 빼고 나서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정부의 지출과 더하잖아요. 그런데 1분기에는 수입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관세를 이제 올린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수입을 늘린 것이 2025년 1분기입니다. 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겠죠. 여기에다가 4를 곱하는 게 바로 연율이거든요. 따라서 1분기 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하면 굉장히 낮다. 0.2% 거의 정체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 4분기까지 1년을 봤을 때는 1% 정도 성장을 기대한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둔화된다는 전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1%라는 것은요, 이전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었던 전망치는 1.5였기 때문에 무려 0.5%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골드만삭스는요,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치 역시도 지난번에는 0.3%포인트 낮았습니다. 즉, 예전에는 4.2%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아니다. 4.5까지 실업률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전망을 종합해 볼 때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요, 이전의 전망치는 20%였는데 35%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리세션의 확률이 20%에서 35%로 급등했죠.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라는 것은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리세션을 빠져나갈 확률, 리세션을 맞이하지 않을 확률이 무려 65%로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금리 인하 관련된 전망인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위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것이 바로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3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3번이나 내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커다란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0.25%씩 2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전 전망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겁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점도표 역시도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예상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전망치에서 2026년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2025년으로 앞당겼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7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세 차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망입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번 기사에 기술되어 있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은요, 사실상 긍정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이전의 전망치였던 20%에서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세션 확률이 35%에 불과하다면요, 미국 증시가 20%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베어마켓을 피하고 이번 하락장이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 10% 빠졌는데 여기에서 15%, 16%, 14% 이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어마켓이 나올 때는요, 보통은 리세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보통 베어마켓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면, 즉 35%의 확률이라는 것은요, 베어마켓에 들어갈 확률이 35%라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요, 올해 7월, 9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요,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은 연준을 믿고 상승세에 투자해라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 역시도 이번 하락이 베어마켓이 아닌 조정장이 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역사적 통계를 살펴보면요. 조정은 평균적으로 4개월 만에 정고점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한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 얘기는 베어마켓이 찾아오지 않고요. 또한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2025년에 인하해 줄 수만 있다면 결국은 이번에도 베어마켓이 아닌 조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4개월 만에 정고점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S&P 500은 1.13%나 떨어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가 지금 1.34%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날 또 다른 발언을 하면서 월요일 날 선물 시장이 하락세에 돌아섰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의 선물은 이번 주에 예정된 광범위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가격을 올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외국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면 미국 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토요일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격이 오르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게 될 테니 말이다. 미국산 자동차는 많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새로운 25%의 관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더 많은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4월 2일의 다음 날 목요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일단 4월 2일 날 상호 관세, 그리고 4월 3일 날은 또 다른 관세, 25%의 자동차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연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고 덜 까다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올라가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 일요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 최대 20%의 높은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요일 날 에어포스 1에서 1호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 덕분에 지금 선물 지수가 신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도 하락폭이 커져서 82,000달러 아래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PCE 레포트를 봤더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완고하죠. 게다가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요,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관세로 인해 가격을 올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부인했고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격을 올리든 말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근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의 가격 인상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트럼프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는데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국무총리가 됐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요, 아무래도 그 녹봉을 국민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그룹을 이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연 미국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격을 올리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외국에서 수입차는 안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자동차만 사고 싶어 할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산 자동차, 그리고 도요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벤츠라든지 BMW, 여러 가지 유럽에서 수입되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죠. 근데 이러한 권리를 과연 공직자인 트럼프가 혼자 다 막아버리는 이러한 힘을 가진 것이 맞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특히 많은 수입 자동차 부품이 관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요, 결국은 부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특히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자동차 가격이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1%에서 12%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수익에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수익이 적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는 자동차 산업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히 그렇지 않아도 매우 낮은 마진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간 스탠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말 메모에서 SPI 자산관리의 스티븐 이네스는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미국 자동차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관계는 냉혹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요, 가격이 막 올라가면 결코 예전만큼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요, 새로운 관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지연되었지만 4월 2일 예정된 상호 관세는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제는 미국 국민들이 슬슬 그 여론을 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는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주제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관세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특별 컨텐츠 하나를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퀴즈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내볼까 합니다. 끔찍했던 2022년 베어마켓을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의 베어마켓은요, 원인이 굉장히 간단했죠.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촉발됐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연준은요, 금리 인상 사이클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2022년 3월에 시작해서 무려 2023년 7월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진행이 됐고요. 자,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자주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 3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그리고 2023년 들어서도 2월, 3월, 5월, 7월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베어마켓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2024년에는요, 드디어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2024년에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4년 9월 18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동안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의 상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퀴즈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 3월에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지속된 금리 인상 덕분에 미국 증시는요, S&P 500 기준으로 무려 25%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베어마켓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베어마켓의 바닥은 위에 나와 있는 1번에서 12번 기간 중 어느 지점이었을까?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1번부터 12번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다가 이제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미국 증시의 바닥은 어디였을까? 자, 여기서 보시면 11번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7월 달 정도가 됐을 때 드디어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을까? 2023년 7월이죠. 아니면 미국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결정한 2024년에 들어서 드디어 바닥을 찍었을까?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언제냐면요. 2022년 10월 12일이죠. 자, 그런데 2022년 10월 12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2022년 10월이면요. 5번하고 6번 사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투자 교훈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2022년 10월 12일은 지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중간 지점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은요, 항상 실물 경제와 거시적인 상황을 선행하고요. 그 기간은 쉽게 측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2025년 올해 들어서 하락세의 원인은 트럼프 관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사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문제는요, 계속해서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고요. 그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될지 가늠이 다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남아있는 투자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고 미국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가 이렇게 낙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계속해서 지금 관세 문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다 팔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증시의 역사를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알고 있죠. 이번 조정의 바닥은요, 트럼프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시적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반등은 이미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따라서 상황은 계속 나빠져도 결국은 주식은요, 항상 선행을 하죠. 따라서 언제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물론 3개월 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모습도 계속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 증시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비전문가 미주은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쟁쟁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인 블랙록의 릭 라이더의 의견을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블랙록의 굉장히 유명한 최고 투자 책임자 릭 라이더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의 마지막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제가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 날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신경 많이 쓰시면서 건강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백악관의 또 다른 관세 관련 기사, 월가의 또 다른 매도 소식입니다. 거래일의 마지막 시간에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 릭 리더입니다. 릭,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고정 수입 자산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관세 관련 헤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헤드라인이 매우 빠르고 맹렬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일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확실성에 대해 바른 지적하셨어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시장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발견합니다. 마치 관세에 대해 논의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매 순간 대응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서 벗어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으며 행정부 대통령이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약간의 전환 기간을 가질 의향이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CEO 신뢰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자본 지출, 인수합병, 연구개발 지출을 연기할지 여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 둔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정서보다는 재정적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는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의 데이터는 시장이 반응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업 CEO나 투자자라면 잠깐 물러나서 베타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조금 줄여야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할 때를 포함하여 유동성은 끔찍합니다. 상승장일 때뿐만 아니라 하락장일 때뿐만 아니라 금요일과 이번 주 초에 시장이 급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자본 지출에 대해 질문하자면 오늘 T월의 카펙스 데이터를 받았는데 핵심 샤펙스 수치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감소였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큰 숫자죠. 차트에서 이 숫자가 얼마나 변동성이 큰 숫자죠? 차트에서 이 숫자가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줄리 지난 2, 3주를 실제로 추적해보면 금리 시장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뒷받침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드 데이터는 사실 꽤 좋았습니다. 감정적인 것, ISM 설문조사, 소비자 신뢰, 유메시 신뢰입니다. 설문조사는 꽤 거칠고 하드 데이터는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하드 데이터가 약간 구부러지는 것을 보게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하드 데이터가 약간 구부러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저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회사들이 손을 놓고 있고 다들 대기 중이라 앞으로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은 경기 침체 이론을 반박할 만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경제가 좋은 상태이고 서비스 지향적이며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여러분이 조금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동성의 상황의 배경을 보고 아시다시피 경제 데이터는 견고해 보입니다. 아마 거기서 약간의 부드러움을 볼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주식 투자자라면 뭘 스크리닝해야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자면 다들 베타를 줄이고 현금을 늘리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곡선성을 추가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시장은 반등할 겁니다. 곡선성이 무슨 뜻인가요? 시장이 하락할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할 때야말로 미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기회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지만 상승에 대비한 포지셔닝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데이터가 공개되면 사람들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단 뉴스를 보면 내용에 상관없이 대부분 안도감을 느끼고 자금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상승할 여력의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날 금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재무부는 상당한 양의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은 괜찮은 해지 수단이며 현금도 확실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지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릭, 또 다른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제가 앉아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건 선거 후 며칠 뒤에 있었던 대규모 투자 컨퍼런스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친성장 행정부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CEO들은 낙관적이었고 기업계도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런 종류의 황금기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황금기가 이제 그냥 연기된 건가요? 그 아이디어가 죽은 건가요? 지금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시점과 전혀 다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제 경력에서 동물의 영혼이 동면 중인 동물에게 그렇게 빨리 옮겨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제 생각에는 행정부가 기꺼이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 전환 기간을 거치려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결국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페드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측면에서 활주로에 거품을 많이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에 있습니다. 저는 투자 측면에서 대기 중인 현금, 즉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잠시 연기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괜찮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도달할 때까지 불확실한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을 운영한다면 국경 간 흐름이 있고 유통 채널이 있고 그리고 M&A가 있지만 잠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동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릭,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라면 금에 투자하겠습니다. 연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금리가 더 이상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BNKT라는 ETF가 있는데 자금 유입이 여전히 강합니다. 이를 통해 약 6.5%의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해당 수익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쿠폰을 클리핑함으로써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부채를 리파이낸싱 했기 때문에 신용 품질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수익에 집중할 것입니다. 올해 6.5%의 수익률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움직이는 시대예요. 안정적인 수입은 매력적입니다. 수년 동안 고수익 자산을 단 3.5%에 매입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이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없고 ECB가 더디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안정성은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지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을 감안할 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이는 과거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관세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증가시킬 모든 세금 문제입니다. 오늘 의회 예산국에서 8월이나 9월까지 재무부가 기본적으로 돈이 바닥날 때까지 부채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차 흐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부채가 너무 많고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의 양도 너무 큽니다. 행정부가 하려는 것은 지출을 줄여야 하고 부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총알을 물어야 하고 약간 다쳐야 합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다른 쪽에서 훨씬 더 나은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부채 자체뿐만 아니라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부채 상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 의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행정부나 의회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감세 연장이 아니라 감세를 시도할 때에도 여전히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